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그러면서도 가장 용기를 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55, 김민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무역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회사원이죠. 제가 25세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IMF 외환위기가 막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열심히만 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며 회식이며 제 시간이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언젠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지연이를 만난 건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맞선으로 만났죠. 친구 소개로 만난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가정적이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민수 씨, 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이요. 그녀의 그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도 그런 가정을 원했거든요.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좁은 투룸에서 시작했지만 둘이서 저녁을 만들어 먹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소박한 행복이 있었죠. 2년 후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로 제 손가락을 꽉 쥐던 그 아이를 보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저는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연봉을 올리기 위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는 32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거죠. 아빠, 내 방 생겼어? 준호가 좋아하며 뛰어다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가끔 우리 집에 오시기 시작한 게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점심 먹으러 오시는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니까 당연히 외로우실 거라 생각했죠. 아버님, 자주 오세요. 우리 집이 아버님 집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인어른의 방문 횟수가 점점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급기야 일주일에 나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됐죠. 여보,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워하셔. 조금만 참아줘. 지연이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 외로우신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뭔가 제 공간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중학생이 되던 해, 저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꽤 올랐죠. 여보, 이제 우리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자. 준호도 크고 우리도 나이 드는데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고 싶어. 제 제안에 지연이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5억 원. 제 통장에 있던 모든 돈과 대출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금액이었습니다. 48평, 방이 4개, 넓은 거실, 큰 주방,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베란다. 정말 멋진 집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구나. 열쇠를 받던 날,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사하던 날, 준호는 자기 방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지연이는 넓은 주방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폭풍전의 고요였던 거죠.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 민수야, 저기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면 안 될까?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했어야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던 건데. 하지만 저는 그저 아버님이 편하시다면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우리 집으로 오신 건 이사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2개와 작은 TV, 그리고 책 몇 권. 78세의 노인이 평생 살아온
흔적치고는 너무 가벼워 보였죠. 아버지, 이 방 쓰세요. 침대도 새 거고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요. 저는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방을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원래는 제 서재로 쓰려고 했던 공간이었지만 뭐 서재야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고맙네. 민수, 자네 같은 사위를 둬서 내가 복이 많아. 장인어른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혼자 신문 보시고 저녁엔 함께 식사하고 일찍 주무시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TV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 이거 좀 크게 틀어. 저녁 9시 제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나오시더니 리모컨을 가져가시곤 볼륨을 최대로 올리셨어요. 너무 커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아, 네. 아버님, 편하게 보세요. 그날 밤 저는 귀마개를 끼고 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민수야, 나는 아침에 된장찌개가 있어야 하는데 지연이는 왜 매일 빵만 주는 거야? 여보, 아버지 식사는 따로 준비해드려. 민수야,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아. 나는 추워 죽겠어. 올려. 민수야, 이 집 화장실 왜 이렇게 좁아? 내가 쓰기 불편하단 말이야. 하나하나는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쌓이고 쌓이니 제일 힘들었던 건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일에 못다 한잠을 자려고 9시까지 침대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민수야 일어나. 아침 6시 장인어른이 제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치셨어요.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아침 산책하자.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는 거야? 아버님,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면 어때? 건강을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이 최고야. 어서 일어나. 결국 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랑 산책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운동도 되고. 운동은 제가 알아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었는데 3개월쯤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 서재에 쓰던 작은 방의 물건들이 전부 거실로 나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아, 여보. 아버지가 방이 좀 답답하시대서 그 방을 아버지 거실로 만들었어. 거실? 응. 아버지가 친구분들 초대하실 때 쓸 수 있게 제 책들, 제 서류들, 제가 모아둔 골프채며 낚시, 도구들이 전부 거실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미리 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어차피 안 쓰는 방이었잖아. 안 쓴 게 아니라 주말에 제가 혼자 있고 싶을 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내가 뭐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억을 주고 산 집인데 정작 제가 편하게 있을 공간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거든요. 노인분 한 분 모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말했어요. 민수야, 상철 오빠가 당분간 우리 집에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상철, 아내의 남동생, 제 처남이었습니다. 48세의 그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0대 때 조폭 생활을 했고 온몸에 문신이 있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그가 우리 집에 온다고요? 잠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일이 안 풀려서 집을 구할 때까지만 좀 있게 해달래. 일이 안 풀렸다는 게 또 사업 실패한 거야? 지연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은 평생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돈만 날리고 맨날 손 벌리고. 여보, 안 돼. 우리 집은 이미 아버님 모시고 있잖아. 내 오빠인데 어떻게 길거리에 내쫓으란 말이야?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환한 얼굴이었어요. 얼마 동안인데? 석 달? 석 달. 제가 뭐라고 더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일주일 후 상철이 왔습니다. 긴 머리에 귀걸이를 하고 팔에 드러난 용 문신을 자랑하듯 반팔 티셔츠를 입고서 형부, 오랜만이야. 진짜 미안해. 조금만 신세 질게. 그는 제 등을 탁탁 치며 태연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 상철아,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장인어른과 처남은 마치 오래전부터 같이 살기로 약속이나 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상철 씨는 어느 방을 쓰시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준호 방이 비었잖아. 걔 대학 기숙사 들어갔다며? 그 방은 준호가 방학 때 오면 쓰는 건데. 에이, 방학까지 한참 남았잖아.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처남은 제 아들 방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대로 된 제 공간은 안방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마저도 온전히 제 것인지 의심스러웠죠.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상철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 제가 알던 집이라는 공간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침 7시, 예전에는 조용하던 우리 집이 이제는 전쟁터 같았어요. 상철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지연이가 처남의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응, 누나, 나 좀 더 잘래. 안 돼.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출근 준비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눈치를 줬었는데 상철은 결국 10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한 일은 냉장고를 열어서 제 맥주를 꺼내 마시는 거였죠. 맥주 있었어? 딱 목 말랐는데. 그거 내가 주말에 마시려고 사다 놓은 건데.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저한테 맥주 한 캔도 아까워? 제가 뭐라고 더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점심때가 되면 거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뭐 드실래요? 나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 저도 라면이요. 상철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배달시켜 먹자. 내가 살게. 정말? 그럼 매형 카드 있잖아. 내 카드로 사면서 자기가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지연이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저녁 때 제가 퇴근하면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거실 바닥에는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테이블 위에는 음식 찌꺼기가 널려 있고 TV는 엄청난 볼륨으로 야구 중계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 왔어? 오늘 두산이 이기고 있어. 상철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서 좀 치우고 봐요. 아, 이따 치울게요. 지금 막 좋은 장면인데. 이따는 언제예요? 에이,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어떡해요. 그 순간 장인어른이 끼어드셨습니다. 민수야, 젊은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 굴지 마. 상철이도 요즘 힘든데. 아버님, 하지만 내 아들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면 안 돼. 결국 제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힘들었어요. 아, 지연아, 오늘 저녁은 뭐야? 네가 좋아하는 삼겹살 구웠어. 역시 나 최고야. 상철은 크게 웃으며 먼저 상에 앉았습니다. 여보도 앉아. 어서. 지연이가 저를 불렀지만 상 위에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보, 내 자리는? 아, 사람이 많아서 의자가 모자라. 주방에서 먹으면 안 돼? 주방에서. 제가 5억을 주고 산 집에서 주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라고요.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주방 카운터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상철이가 지금 샤워 중이야? 그럼 나는 언제 해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나올 거야.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상철이 나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화장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은 물바다, 수건은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세면대는 머리카락 투성이.
후,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 됐어요. 주말은 더 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오늘 경마장 가실래요? 나는 안 가. 왜요? 재미있는데 가끔은 스트레스도 풀어야죠. 나는 집에서 쉴래요. 에이, 같이 가요. 제가 좋은데 알아요? 결국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좀 놀아줘. 나 요즘 심심해하잖아. 여보, 나도 쉬고 싶다고. 맨날 집에만 있잖아. 가끔은 밖에 나가. 맨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평일엔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주말에 좀 쉬고 싶은 건데 결국 저는 끌려갔습니다. 경마장에. 저거 해보세요. 대박 나요? 상철은 신나게 경마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요? 30만 원만. 30만 원. 제 한 달 용돈이었습니다. 상철 씨, 이거 도박이에요. 그만하세요. 아, 딱 한 번만요. 이번엔 진짜 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30만 원을 줬습니다. 물론 상철은 그 돈도 다 잃었죠. 집에 돌아오자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 그냥 그랬어. 민수야, 얼굴이 왜 그래? 놀아주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맨날 불평만 해. 가족끼리 왜 그렇게 각박하게 구는 거야? 가족끼리. 그 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연이는 편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5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제가 편하게 쉴 곳이 없었습니다. 제 돈으로 음식을 사는데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뭔가 완전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야, 저기 준호가 집에 온대. 준호가? 방학도 아닌데? 응, 대학교 그만둔대. 뭐, 준호, 제 아들이 대학을 중퇴했다고요? 왜? 무슨 일이야? 학교 생활이 안 맞는데. 일단 집에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각 좀 하겠대.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호는 제가 그렇게 공들여 좋은 대학에 보낸 아이였어요. 당장 전화해봐. 내가 직접 말해볼게. 민수야, 진정해. 애가 힘들어하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 그때 장인어른이 끼어드셨습니다. 민수야, 아이 인생은 아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강요하면 안 돼. 아버님, 하지만 준호 맘대로 하게 놔둬. 젊은이들은 자기 길을 찾아야 해. 결국 일주일 후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은 이미 상철이 차지하고 있었죠. 준호야, 넌 어디서 자려고? 아, 괜찮아요, 아빠. 전 베란다에서 잘게요. 베란다. 제 아들이 베란다에서 잔다고요. 5억짜리 집에서. 그날 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간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네, 아빠. 미안하다. 뭐가요? 내 방도 제대로 못 지켜줘서.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었던 가정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준호가 집에 온 지 한 달. 제 아들은 정말 베란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준호는 간이 침대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5월인데도 아침은 쌀쌀했거든요. 준호야, 추우면 안으로 들어와서 자. 괜찮아요, 아빠. 저 여기 편해요. 하지만 눈빛은 전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김 부장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후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죠. 매일 밤 11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거실에서는 장인어른과 상철이 큰 소리로 TV를 보고 있고 주방에서는 지연이가 처남을 위한 야식을 만들고 있고 베란다에서는 제 아들이 추위에 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냥 돈만 되는 ATM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드디어 제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이 틀어져서 상사한테 2시간 동안 혼났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오늘 진짜 좋은 일 있었어요? 상철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친구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소개해줬어요. 이번엔 진짜 대박이에요. 또 사업? 상철 씨, 진지하게 말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직장 구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48세 어른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민수야, 지연이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오빠한테 그렇게 말해? 여보,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거야. 상철 씨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 얹혀 살 건가요? 얹혀 산다니, 오빠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야. 힘든 시기가 벌써 몇 년째예요? 항상 힘든 시기잖아요.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맞아요. 저 보기 싫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상철 씨, 내 말은. 그때 장인어른이 끼어드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저는 그냥, 상철이는 내 아들이야. 그 아이가 힘들 때 가족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버님,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내가 벌어온 돈이 내 돈만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도 내가 혼자 산 거야. 지연이는 20년 넘게 너를 뒷바라지하지 않았어?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야? 가족을 위해 쓰는 건 당연한 거잖아. 지연이도 거들었습니다. 민수야, 당신은 항상 이래. 돈 이야기만 나오면, 여보, 나는 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오빠가 우리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상식, 가족한테 상식을 따져?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빠. 준호야, 자고 있었어? 아니요. 안에서 소리 들렸어요. 미안하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까지 참아요? 뭘? 할아버지도, 외삼촌도, 다 아빠 무시하는 거 저도 다 봤어요. 준호야, 아빠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아빠는 제일 구석에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민수야, 저기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방을 쓰고 싶으시대. 네, 아버지 방이 좀 덥다고. 안방이 시원해서 거기서 주무시고 싶으시대. 여보, 그건 우리 방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방으로 옮겨가면 되잖아. 뭐, 아버지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안방은. 민수야,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노인분 하나 편하게 해드리는 게 그렇게 싫어? 이기적이라니, 이건 상식적으로. 또 상식, 가족한테 무슨 상식을 따져. 결국 일주일 후 저와 지연이는 작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장인어른은 넓고 쾌적한 안방의 주인이 됐죠. 제가 30년을 일해서 5억을 들여서 산 집의 가장 좋은 방에서 참 좋구나. 역시 안방은 달라. 장인어른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좁은 방의 작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대체 더 이상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인데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켜 왔는데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제가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집에서 나가려는데 잠깐만요. 상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기 친구랑 같이 치킨집 차리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요? 5천만 원만. 5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상철 씨, 그건 너무 큰 금액이에요. 이번엔 진짜 확실해요. 위치도 좋고, 친구도 경험 많고. 안 돼요. 그건 제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에요. 돈이 그렇게 아까워요? 차남 하나 못 도와줘요? 이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때 지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오빠 좀 도와줘.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여보, 5천만 원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노후는 나중에 또 모으면 되잖아. 뭐라고? 저는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상철 씨는 맨날 사업한다고 돈만 날렸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민수야,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결국 그날 엄청난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맨날 내 가족을 무시해. 내가 언제 무시했어? 나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 상식이 뭔데? 당신 상식이 전부야? 그럼 여보 상식은 뭔데? 태 5천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상식이야. 그 순간 지연이가 던진 말, 당신이 싫어. 뭐, 당신이 정말 싫어. 맨날 돈 타령하고 내 가족 무시하고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 이혼할까봐 그날 밤 저는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곳이 아직도 제 집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저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찜질방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눈치챘죠. 김 부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집에 와. 집에 오라고요.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한테 잘못했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오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너 괜찮아? 아빠, 집에 언제 와요? 아빠 때문에 너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가 없으니까 더 편해 보여요. 뭐, 할아버지랑 외삼촌이요. 아빠 눈치 안 보니까 더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어때? 엄마는 계속 아빠 욕해요. 그래?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날째 되던 날 회사 후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업무에 집중 못 하시는 거 다들 알아요. 미안, 부장님.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해결하세요. 이러다 부장님까지 문제 생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판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예상대로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는 장인어른과 상철이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고 주방에서는 지연이가 안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왔어? 어디 갔었어? 상철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다들 앉아 계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지연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그리고 아버님, 상철 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장인어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제 못 참겠습니다. 뭘? 이 집은 제가 30년 일해서 마련한 겁니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저는 제일 작은 방을 쓰고 있고 제 아들은 베란다에서 자고 있어요. 민수야, 안방은 장인어른이 쓰시고 준호방은 상철 씨가 쓰고 있고 그게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상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뭐든 괜찮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면 한 사람을 무시해도 되나요? 가족이면 돈만 내는 ATM 취급해도 되나요? 민수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대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본 거예요? 뭐라고? 아버님은 어때요?
제가 아버님한테 받은 게 뭐예요? 감사 인사 한마디라도 들은 적 있어요?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자식이. 상철 씨도요. 제가 이 집에 드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5천만 원을 달라고요? 그건 투자라고. 투자요? 지금까지 빌려간 돈 갚은 적 있어요? 상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200만 원 작년에 빌려갔죠? 안 갚으셨어요. 그 전년에도 150만 원. 그것도 안 갚으셨고. 그건 총 550만 원이에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야. 지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못 참겠어요. 무슨 소리야. 상철 씨, 내일까지 나가주세요. 뭐, 그리고 빌려간 돈 천천히라도 좋으니 갚아주세요.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저보고 나가라고요? 네, 석 달이라고 했죠? 벌써 6개월 넘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상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 집, 맞아요. 그래서 따로 얘기할 거예요. 저는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 얘기해요. 지금? 네, 지금. 저는 지연이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지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쳤어? 오빠 보고 나가라고? 여보, 나는 한계예요. 한계가 뭐가 한계야? 그까짓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나도 사람이야. 돈만 벌어오는 기계예요? 그게 무슨? 여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저는 지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를 사랑해요?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해요? 지연이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는 결정했어요. 뭘? 상철 씨는 내일까지 나가고 아버님도 다시 아버님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을 알아볼 거예요. 미쳤어? 그리고 우리 이혼해요.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야.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장인어른과 상철이 제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원래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제가 요양원을 알아볼게요. 이 버릇없는 놈이. 장인어른이 소리쳤습니다. 버릇없다고요? 30년을 참아온 제가 버릇없다고요?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때 베란다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아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 잘하셨어요. 뭐, 제가 아빠 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으셔도 돼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안방에서, 아니 이제는 장인어른의 방에서 울고 있었고, 상철은 거실 소파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아요? 모르겠다. 준호야.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가족인데. 아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디서? 학교에서요. 심리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면 안 된다고. 폭력.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당한 게 폭력이었을까? 그럼요. 정서적 폭력이죠.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 남았습니다. 상처를 내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진짜로 이러실 거예요?
상철이 짐을 싸며 물었습니다. 네, 25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봐드리는 거예요. 미쳤네, 진짜. 상철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장인어른은 더 문제였습니다. 나는 안 나가.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내 딸이 있는 집에서 내가 왜 나가야 하나?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 딸 집이잖아. 결국 저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김 씨, 법적으로는 집주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를 고려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정도요. 한 달,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지옥 같았어요. 지연이는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밥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아예 눈도 안 마주쳤어요. 장인어른은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식사 시간마다 저를 욕했습니다. 내가 널 키워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 아버님, 저는 아버님 아들이 아니에요. 입 닥쳐.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김 부장님,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 근데 요즘 완전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는 전쟁,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 강제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장인어른께 공식 통보를 드릴게요. 일주일 후 장인어른은 짐을 쌌습니다. 너는 후회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넌 평생 혼자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 딸도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알아요. 장인어른이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하지만 장인어른이 나간 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돌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아빠,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나도 내 방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럼, 준호야.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우리 진짜 끝인 거야? 선택해요. 뭘? 나랑 가족으로 살 거면 나를 남편으로 대해줘요. 그게 아니면 이혼해요. 지연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제 맥주를 제 집에서 편하게 6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쓸쓸하면서도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 그래요. 생각 좀 해볼게. 알았어요. 지연이가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와 준호 둘만 남았습니다. 아빠,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다. 준호야, 엄마 돌아올까요?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자. 준호 양육권은 준호가 선택하게 하고 준호는 저를 선택했습니다. 아빠랑 살래요. 준호야, 아빠가 더 필요해 보여요.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연이는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고 저는 집과 준호를 지켰습니다. 모든 게 끝난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둘이서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가 만든 거예요?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맛있는데요? 그래,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아빠, 후회 안 해요? 후회? 엄마랑 헤어진 거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 반반인 것 같아. 왜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 그게 아깝기도 하고. 그럼 나머지 반은요? 후회 안 해. 이제는 내가 나로 살 수 있으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뭐, 대학 다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로요. 준호야, 아빠가 용기 내는 거 봤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에서 제 침대에서 편하게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봤죠. 25년 동안 늘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게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회사 동료들한테도 소문이 났어요. 김 부장님, 정말 이혼하셨대요? 응, 그래. 와, 그 나이에 이혼이라니 힘드시겠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주말이 되면 준호와 둘이서 함께 장을 봤습니다. 아빠, 이거 살까요? 좋지. 준호가 먹고 싶으면. 진짜요? 전에는 엄마가 이거 비싸다고 안 사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둘이서 밥 먹고 소박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대학에 다시 입학했어요. 이번엔 자기가 정말 하고 싶던 디자인 학과로요. 아빠, 제가 등록금 아르바이트로 벌게요. 아니야, 준호야. 그건 아빠가 낼게. 하지만 넌 공부에만 집중해. 그게 아빠한테 제일 큰 효도야.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 부장님,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뭔가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업무도 더 집중하시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대가 됐죠. 제 공간에서 제가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게.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것보다 무시당하고 사는 게 더 힘들더라. 그런가요? 응. 혼자 사는 건 외로울 수 있지만 같이 살면서 외로운 건 더 비참하거든.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뭐가? 용기 내신 거요.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용기,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야. 무슨 일이야? 그냥 준호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준호는 잘 지내?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나 미안해. 뭐, 내가 너무 심했어.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 정말 미안해.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지연아, 나 지금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어. 아버지도 오빠도 안 와? 그래, 그제야 알았어. 그 사람들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너를, 내 돈을 이용한 거였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말에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응?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싶어. 민수야, 너도 너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지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준호는 가끔 만나도 괜찮아. 그건 내 권리니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글프면서도 후련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서 온 전화예요? 응, 뭐래요? 다시 만나자고 했어. 그래서요? 거절했어. 준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잘하신 거예요? 응, 그럼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호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반반인 것 같아.
왜요? 외롭긴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됐어.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응, 그럼 됐어. 우리는 한참을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준호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고, 저는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가끔 외롭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도 나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어제 후배가 또 물었습니다. 부장님, 재혼 생각 없으세요? 글쎄,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하더라.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주말에는 제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이런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호가 찾아와요. 아빠, 주말에 같이 등산 갈래요? 그래, 좋지. 아빠, 제가 만든 거예요. 먹어봐요. 오, 준호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빠, 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갑자기 왜? 용기 내신 거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참기만 하셨으면 우리 관계도 이렇게 못됐을 거예요. 그래? 네, 진짜예요. 그 말이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저는 과연 잘한 걸까요?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에서 제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게 이기적이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 것처럼 용기를 내는 게 옳았던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보내야 했을까요? 장인어른을 그렇게 내보내야 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이 평화가 너무 소중합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제 집에서 제가 주인이라는 느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소중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물론 제 선택이 모두에게 옳은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참으면서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할 결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강요한다고, 사회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건 바로 용기입니다. 저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한테 무시당하고 자기 집에서 눈치 보고 자기가 번 돈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요.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과 반대편에 계시다면, 즉 가족에게 너무 많이 기댄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혹시 가족의 마음을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늦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가족은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준호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평화. 그게 바로 집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집은 평화로우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신가요? 만약 아니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늦은 건 없어요. 55세에 제가 새로운 시작을 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